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빠뜨릴 수 있냐고? 추석날 오후 시아버지 영수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국 속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65세의 그는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차분히 앉아있던 시어머니 수연 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가 63세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긴 거예요. 명절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분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을 말이죠. 며느리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시댁 명절이었고 지은은 겨우 몇 달 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35살의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갓 시집온 며느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댓글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이어서 해볼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오히려 지은에게로 향했어요. 가시집은 내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눈빛은 지은이 감히 끼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지은은 이 집에 시집오기 전까지 시아버지를 정말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그는 항상 차분했고 교양 있는 말투로 예비 부부에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동네에서도 명망 있는 어른으로 통했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단지 국에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어갔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배우자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다니요.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요. 시어머니 수연 씨는 통증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참아온 분노와 결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지은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에서 지은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 역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구석에서는 큰 며느리 혜진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2에 이 집에 시집와서 벌써 15년째라고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참아왔을까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이 집안의 오랜 고통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은은 남편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까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그러신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었어요? 선우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아, 그래, 아버지가 좀 그러시지. 근데 원래 그러셔. 나도 어릴 때부터 봤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럼 당신도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시는 걸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응, 엄마도 이제 익숙하실 거야. 아버지 성격이 워낙 급하시고 완벽주의셔서 그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화를 내시거든.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익숙하다고요? 그게 폭력인데? 큰 소리 내지 마. 선우가 재빨리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엄하신 분이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한 번 대들었다가 혼쭐이 났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아.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고.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봐온 광경이라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버지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들어.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대들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또 화풀이 하셔. 내가 한 번 대들었을 때도 그랬어. 그날 밤 어머니가 더 많이 맞으셨어. 그 후로는 그냥 참는 게 나았어. 지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의 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싸움은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조차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무력한데 갓 시집온 며느리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달라질 거라고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이 집에 무언가를 바꿔놓겠다고 말이죠.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혜진은 15년간 침묵했고, 시어머니는 30년을 혼자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서면 시어머니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까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며칠 후 지은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꾸나.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지은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그날의 일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시아버지 영수 씨는 젊은 시절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던 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완벽주의적 성향과 함께 작은 폭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간헐적이었고 시어머니도 참을 만했다고 해요. 진짜 문제는 10년 전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고 동네에서의 체면도 구겨졌죠. 완벽주의자였던 시아버지에게 그 실패는 견디기 힘든 상처였던 겁니다. 그 이후로 폭력은 더 빈번해지고 심해졌어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집착이 강해지면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40년 가까이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로 살아오셨습니다. 명절마다 큰 상을 차리고 제사 준비를 도맡아 하셨죠. 시댁 어른들 봉양은 물론이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런데도 머리카락 한 가닥 때문에 저런 폭력을 당해야 한다니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추석날의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수십 년간 크고 작은 폭력이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런 일들을 기록해 두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 몇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어요. 지은이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폭력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2003년 추석날, 2010년 5월 3일. 끝없이 이어지는 날짜들과 그날의 상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상처 사진도 붙어 있었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록이 듬성듬성했지만 10년 전부터는 거의 매달 기록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 이후 폭력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얇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서 묵묵히 언젠가 이 상황을 끝낼 날을 준비해온 전략가였던 겁니다. 언젠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 그러다 추석날 내가 보여준 반응을 보고 혹시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고통과 함께 이제는 변화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석날 떨리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수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서류를 검토하는 것 같은 세심함이었어요. 날짜, 상황, 증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기록들 정말 잘 보관하셨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사진 증거도 있고 병원 기록까지 완벽합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일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제사 때 만약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있을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 며느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며칠에 걸쳐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치 이런 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처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언젠가 말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중요한 건 이 며느리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 힘이 생겼고 목소리에도 단호함이 실렸어요. 30년 가까이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분출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역시 각오를 다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가올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불과 한 달 후 시댁의 제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은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제사 준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수 씨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와 권위적 성향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걸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혜진도 일찍 도착해서 조용히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15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몸에 밴 듯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완벽함이 폭력을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국은 평소와 똑같은 간이었어요.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괜찮던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금속 숟가락을 시어머니를 향해 던진 겁니다. 숟가락이 시어머니의 이마를 정확히 맞았고 시어머니는 작게 신음을 냈어요. 그 자리에서 붉은 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시아버지의 권위가 두려웠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몇십 년을 밥을 해도 제대로 못해? 이것도 못하면서 뭘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이마를 손으로 감싸며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30년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이마를 촬영했어요. 붉게 부어오르는 멍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봤어요. 며느리 주제에 어른 일에 끼어들어 갓 시집 온 것이. 그때 시아버지의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형수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실수가 잦으신가 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까지 나서서 집안을 어지럽히면 어떡해. 순간 분위기가 지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 몇몇이 지은에게 그만하라고 눈치를 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은 마치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작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10년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만 300건 이상 담당했고 증거 수집부터 법정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다뤄왔습니다.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전 폭행 장면 그리고 이마의 상처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격자이시고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흉기,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다룬 300건의 사건 중 이보다 증거가 약한 사건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냥 사무실 직원인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10년 경력의 가정폭력 전문가였다니. 시어머니조차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30년간의 폭력 기록,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계십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10년간 법정에서 봐온 증거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수준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며느리 지은이 그냥 평범한 사무실 직원인 줄만 알았던 겁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말만 듣고 설마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시아버지의 동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가족 간의 일인데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은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가하는 폭력은 더 큰 범죄입니다. 제가 10년간 300건을 다루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큰 며느리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동서가 옳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22에 이 집에 시집와서 15년을 살았지만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던 그녀였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 힘을 쏟은 듯 혜진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많은 걸 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국도 전혀 짜지 않았어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진의 용기가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서자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혼자였던 싸움에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이제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지은과 시어머니, 그리고 혜진이 눈빛을 나눴습니다. 세 사람의 연대가 만들어낸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법적 문제가 걸린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었고 모두가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갔고 3명의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지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으면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었잖아요. 혜진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동서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남편 선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가정폭력 사건을 그렇게 많이 다뤘어? 300건이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우리 법무법인이 그쪽 전문이거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았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당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괜찮겠어? 나는 평생 한 번도 못했는데. 여보, 더 이상은 안 돼.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 선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알아. 알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깨져 있었어, 여보. 30년 동안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고소할 생각이었어?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어머니와 당신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건 협상 카드였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럼 증거들은? 만약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거나 어머니가 위험해지면 그때는 진짜로 쓸 거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어머니의 안전이잖아.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제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집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선우는 그날 이후 말이 적어졌고 퇴근 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선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워.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알아. 근데 평생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왔잖아. 갑자기 적대하는 게 쉽지 않아. 적대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를 지키는 거지.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는 홀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별거를 준비하며 작은 원룸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그 집안 구조 속에서 피해자였어.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면서도 한 번도 막아들이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와서야 비로소. 지은이는 밖에서 온 사람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야. 너는 그 안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알아. 남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어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늦었지만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선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은과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맞았어. 가족은 이미 깨져 있었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지. 지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이 집에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지은과 선우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와 그의 동생,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번 일은 형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최근에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병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동생은 계속 말했어요. 형수님도 아시잖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 사신 부부인데 이제 형님이 아프신데 이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조카도 좀 진정하고요. 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그 말씀은 잘못되셨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평생 아버지 편에 서던 아들이
처음으로 반대편에 선 거였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제가 비겁해서 두려워서 외면했을 뿐이에요. 초기 치매는 최근 일입니다. 그 전 30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카,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신 일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은은 선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시아버지의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2달 전쯤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기록은 30년치입니다. 초기 치매는 최근 2달의 일이고요. 제가 10년간 다룬 사건들 중에도 가해자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질병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담당했던 유사 사건들의 판례입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심지어 뇌종양 환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처벌받았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시아버지의 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 수십 년을 함께 사신 부부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매정하게. 지은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매정한 건 30년간 폭력을 행사한 쪽입니다. 그리고 작은아버님, 제가 다룬 사건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 가족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참고 살아야지라며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는 경우입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간병은 하겠어. 아픈 사람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폭력 속에서는 못해. 30년을 참았어. 이제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선호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도 어머니 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법적 별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진정으로 치료받고 변화하신다면 그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머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치매라는 진단이 있다면 더더욱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생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지은의 논리는 명확했고 법적 근거도 탄탄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까지 어머니 편에 섰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미리 연락을 해둔 거였어요. 혜진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지지합니다. 어머님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강력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둘과 아들까지 연대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신다면 어머니께 사과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안전과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아버님께서 자발적으로 상담 치료를 시작하시고 별거에 동의하신다면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을 잡았고 별거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시어머니의 새 원룸 그 앞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은과 선우가 함께 있던 때였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은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65세의 시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권위로 가족을 지배했던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여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아버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나는 괴물이었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상처만 줬어. 사업 실패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걸 다 당신한테 풀었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진단받고 더 무서웠어. 내가 더 나빠질까봐, 더 당신을 아프게 할까봐. 근데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이미 30년간 당신을 아프게 했으니까.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30년을 어떻게 용서해. 그냥 내가 미안하다는 걸,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요즘 상담 받으면서 쓴 거야. 내가 당신한테 한 짓들을 다 적었어.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더라. 그 수첩은 시어머니가 30년간 써온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해자의 참회록이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당신을 설득하려고 온 게 아니야, 여보. 그냥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어. 앞으로도 계속 치료받을 거고 상담도 받을 거야.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 아니, 영원히 받아주지 않더라도 난 변할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을 용서할 준비도 다시 함께 살 준비도요. 어쩌면 평생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볼게요. 멀리서요. 그리고 당신이 아프니까 필요한 건 도와드릴게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아, 너도 미안하다. 너한테도 나쁜 아버지였어. 선우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잘 치료받으세요. 시아버지가 떠난 후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뭐가 진짜인지, 저 사람이 진심인지. 30년을 속았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으셔도 돼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받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남편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진심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지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 하지만 그게 쉽다거나 빠르다고는 생각 안 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용서할 의무는 없어. 가해자가 변하는 건 가해자 자신을 위한 거지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날 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시아버지의 모습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종의 수단인지 알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 가족이 지지할 것이라는 거였어요.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시어머니는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였습니다.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증금이 적은 월세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은은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거나 시어머니를 위협한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30년간의 기록과 사진, 녹음 파일을 모두 철저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낯설었습니다. 40년을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평온함을 되찾아갔어요.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5시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어요.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니. 엄마는 괜찮아.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 6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립하는 삶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여는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별거 생활이 몇 달째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상담을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를 통해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 치료와 함께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에도 등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별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일주일에 1-2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문자였지만 점차 언제 집에 돌아올 거냐, 우리가 이혼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내용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휴대폰에 쌓인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건 별거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라는 것을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이혼하고 싶어?
완전히 끝내고 싶어.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이건 큰 결정이에요. 응. 별거로는 부족해. 너희 시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통제하려고 해. 문자도 그렇고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싶어. 법적으로도 완전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달의 절차를 거쳐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시어머니는 약간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빚 때문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혼 후 시어머니는 받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어온 음식 솜씨.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동네 상가 구석에 작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평수도 작고 위치도 좋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증금과 권리금이 저렴했어요. 재산 분할금으로 점포 계약을 하고 중고 냉장고와 조리 기구들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간판을 주문했어요. 수연이네 반찬. 간판이 달리던 날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서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64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갖게 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평생 처음이야.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지만 반찬 몇 팩 팔기도 힘들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였어요. 밤에 원룸으로 돌아와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달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반찬 가게, 김치 맛있던데? 어제 거기서 나물 샀는데 진짜 집에서 만든 맛이더라. 단골 손님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들렀던 손님들이 맛을 보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그냥 정성이죠. 제 가족 먹인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고 주문이 밀려들 때도 있었어요. 혼자서는 힘드시겠어요. 도와드릴까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한 분을 더 고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월세도 못 낼 뻔했는데 이제는 직원까지 두게 됐네. 아들 선우는 일주일에 2~3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가게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평생 아버지 눈치를 보며 제대로 못했던 효도를 이제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시어머니의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알려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나눠야겠다고요. 금요일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무료로 반찬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잖니. 이제는 내가 돌려줄 차례야.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이 없어서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 앞에 노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드세요. 김치랑 나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비닐봉투에 반찬을 담아 건네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치매 치료와 상담을 받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업 실패 이후 재기하지 못한 데다 나이도 들어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옷은 낡아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줄 끝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권위로 가족을 지배했던 남자가 전 부인이 주는 무료 반찬을 받으러 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떠나온 그날까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던 것처럼 조용히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거기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간적인 태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봉투를 받아들고 깊게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시어머니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그저 안타까움이었어요. 가게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완전히 뒤집혔지만 자신은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처럼 되지 않았다고요. 그날 저녁 지은과 선우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오셨다면서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오셨더라.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두렵지 않아. 오히려 불쌍하더라.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지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몇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은과 남편은 시댁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시아버지 혼자 사는 집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시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설 잘 보내셨어요? 그래, 혼자 있었지만 편했어. 너희는?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례 지내고 왔어요. 아버지, 많이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 삶이 있으니까. 지은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 가게 시작하고 몇 달은 손님도 없고 망하는 줄 알았어.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은 내 가게도 있고 직원도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렵지 않아. 밤에 너희 시아버지가 문 여는 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때 선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3달 됐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러웠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나아야 해. 몸조리가 중요해.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라면 잘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해가 지고 지은과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현관에서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서며 한 번 더 어머니를 돌아봤고 시어머니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설날이 지나고 지은과 남편은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시어머니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 있었고 직원도 3명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손녀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뭘로 정했니? 수민이요. 어머니 이름에서 수자를 땄어요. 시어머니는 손녀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마침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민이를 안은 채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앞에 무료 반찬을 받으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줄 끝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수연인의 반찬 간판이 따뜻한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